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드레 코스타의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야입니다. 184조부터 읽겠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이후로 많은 친구들이 내 아내에게 나의 안부를 물어보았다. 안드레는 요즘 어떻습니까? 신경이 날카롭진 않은가요? 신경이 날카롭다고요? 전혀요. 그이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소파에 앉아 음악을 감상하고 있답니다. 온전히 내 돈으로 산 주식이라면 시세가 하락해도 나는 항상 평온할 수 있었고 또 평온했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나의 철칙이다. 그런데도 내 안에 일만이 불안이 엄습해오면 나는 오랜 친구이자 10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한 증권시장의 거물 오이겐의 바인랩을 떠올린다. 어느 날 그의 비서가 흥분한 상태로 그를 찾아왔다.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련하는 그는 매우 평온하게 대답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고작 그걸로 내가 흥분해야 하나? 나는 아우슈비츠에 3년이나 걸쳐 있다네. 그러나 나의 친구들 모두가 그처럼 평온하진 않았다. 그때 주식시장이 폭락한 이후 아주 똑똑한 친구인 하이코 티메와 공항에서 아주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다. 그는 수년간 도이체 방크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로 일했으며 현재 뉴욕에서 자신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나는 평소처럼 낚아놓인 그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사실 그는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편이지만 위기를 부르짖으며 사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비관론자보다는 1000배쯤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공항에서 만난 그는 잔뜩 스트레스 받고 신경이 곤두서 보였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나는 잘 몰랐다. 아마도 내 친구들 당시 유행이었던 S&P 500 지수를 선물을 샀거나 아니면 증권을 사느라 빚을 냈을지도 모른다. 그것으로 얼마나 진땀을 흘렸는지 지난 나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 1987년에 나는 매수자의 입장이 아니었고 현금도 보유하고 있었던 터라 마음이 매우 편한 상태였다. 더욱이 대규모 폭락을 예견하고 몇몇 주식은 매도한 뒤기도 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게는 증거가 있다. 나는 지금까지 30년 캐피탈 뒤에 칼럼을 기고 있었는데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발행된 10월 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 글이 실려 있었다. 월스트리트 또한 일반 통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폭락은 이미 예정된 일이다. 이를 두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폭락 사태는 언젠가는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내가 그런 위협을 감지하기에 이러한 경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칼럼을 통해 강세장에 이어지던 1980년대 월스트리트에 대한 위견을 자주 싸웠지만 그때 내가 쓴 글은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다. 나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당시 내 수중에는 현금이 있었다. 그로부터 주가가 폭락이 오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 내게는 큰 행운이었다. 그 시기만큼은 나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숙련된 내 코가 파선의 냄새를 감지해야 했던 것이다. 나는 캐피탈 지휘 칼럼의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진단을 담았다.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다. 미국 시장
소련 덕분에 지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 예측은 적중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존스 지수는 오늘날 1987년 이전보다 4배가량 올랐다. 소련과 미국 양국 사이에 흐르던 긴장이 완화되면서 나는 무척이나 낙관적이었던 것이다. 주시장 붕괴가 일어날 다음날 나는 독일 멜넨 한 박물관에서 강연을 했다. 당시 나와 함께 초대받은 강연자는 독일 외무부 장관인 한스 디트리히 겐셔였다. 그는 외교 정책에 대해 강연했고 나는 언젠가 그랬듯이 증권에 대한 강연을 했다. 그때 나는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와 관련해 상당한 낙관론을 펼쳤다. 그 다음날 지트 도이제 차이투는 신문 지면의 반을 나의 낙관론을 소개하는데 할애했다. 기사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은 마침내 들어온 이 낙관적인 소식을 매우 반겼다. 증시가 폭락한 바로 다음 날이었음에도 나는 그렇게 낙관적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한 말이 덕분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경제 및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금 유동성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 말 이후 나는 위기가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1929년 대공황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린스펀의 발언은 소심파 투자자들에게 다시 증시에 진입하는 신호가 되었다. 돈이라는 요소가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간 만큼 다음 호황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매우 다른 시각으로 보았다. 그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예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33인 경제학자들이 워싱턴에 모여 진지하게 논의하는데 당시 나는 이들을 두고 짧지만 많은 것을 시사하는 평가를 했다. 33인 교수들이라니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당신은 졌소. 1987년 10월 19일 이후 이 센세이션에 빠져든 증권 여행객들이 뉴욕으로 순례 여행 왔다. 그들은 월스트리트를 움직인 사람들이 1929년처럼 창밖에 뛰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약 5만 명에 달하는 골든보이들이 직장에서 해고되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잃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예고를 바람은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한 정화 직업의 일환이었다. 월스트리트 카지노판을 만든 것이 이 골든보이들이 였으니 말이다. 증권시장 거물 로버스 프레히터도 기관론자들이 편에 섰다. 그때부터 그는 다우존스 지수가 1000포인트 아래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실제로 10월 19일 주가가 최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곧 시장은 조정 국면을 이뤄졌고 경제학 교수들은 예측과 달리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했으며 마침내 들려온 희소식에 주가가 상승하여 동행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물론 소식이었을까? 바로 소련의 붕괴와 독일 통일 그리고 신기술 시대로 편입이었다. 1998년에 시장은 다시 과장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 시기엔 누구나 시장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특히 독일의 벤처 시장은 거친 노름판이 되어 버렸다. 2년 전만 해도 증권 시장이 무엇인지 조금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군침을 흘렸고 종국은 정신없이 달려들어 먹어치려고 했다. 말하자면 주식 중독증에 걸린 셈이다. 이제 방역할 때가 와야만 했다. 바람을 불어 팽창한 풍선을 찌른 바늘 있으면 무조건 조건이 거쳐질 터였다. 그리고 마침 새 종류의
바늘이 등장했다.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 심각한 상황이 러시아, 재정, 과장된 투기 열풍에 대한 앨런 그리스펀의 경고가 이어지자 시세가 하락한 것이다. 다시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디플레이션이 예견되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세계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서둘러 자금을 풀었다. 이 조치는 소심파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회복을 알리는 확실한 신호가 되었다. 첫 번째, 요소인 돈이 다시 긍정적으로 변했다. 시세는 하락했던 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했으며 경제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견했던 경제 위기와 디스플레이션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 1998년의 위기는 1987년처럼 시장을 싹 쓸어내며 정화하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과정 구면에 있어서도 앞서 설명했던 위로의 과정이나 아래로의 과정 그리 심하지 않았다. 더욱이 시장에서 모든 부안해동 투자자들은 밀어내기는 경기가 너무 빠르게 회복되었다. 1998년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과거 지수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오히려 커졌다. 내가 판단하기로 지금 우리는 제2국면 끝자락에 서 있다. 호황의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1년 전에 증권 거래인들은 디스플레이션을 우려했다면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두려워한다. 먼저 경제가 급격한 생산성 향상에 의한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부터 확실하여 환호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시장은 상승 운동의 세 번째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나 그랬듯 유행 뒤에 한 차례 후퇴는 피할 수 없다. 붐과 주가 폭락, 분리할 수 없는 한상. 1982년과 1987년 사이 있었던 증권시장의 변동은 사이클 순환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예는 오랜 시간 걸쳐 수없이 많이 이어왔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원자재이든 혹은 부동산이든 증권시장의 모든 사이클은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인다. 과정 국면에 나타나는 상승 운동 및 하강 운동은 두려움과 무모함 사이에 춤을 추는 인간의 심리를 비춰본다. 붐과 주가 폭락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한 쌍이고 하나가 없는 다른 하나는 절대 떠올릴 수 없다. 경기가 호황에 접어들면 붐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선가 등장한 바늘에 찔려 터져버린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영원 불변의 법칙이다. 붐 없이는 폭락할 수 없고 또 폭락 없이는 붐도 없다. 400여 년 이르는 주식시장의 역사는 붐과 폭락이 끊이지 않는 반복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중 대부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지만 일부 세상은 변화시켰고 역사서에 기록되기도 했다. 17세기의 튤립 투기 사건. 튤립처럼 섬세하고 부드러운 꽃이 봄과 위기의 정통적인 상징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미숙한 증권 투자자 매니저 그리고 투자 3단가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튤립은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제를 거의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 내막은 다음과 같다. 독일 황제가 터키로 파견된 대사였던 부스베크는 터키인들이 투르반이라는 꽃을 보고 봐도 질리지 않을 만큼 푹 빠졌다. 그래서 그는
기욱하면서 그 꽃은 고국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름은 튤립판이라고 바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우크스부르크의 소재한 정원의 핀 꽃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다. 이어 식물학자들이 이 연약한 꽃이 북유럽이 거친 기후에 적응하도록 개량하는 데 성공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네덜란드인들은 이 꽃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다. 수년간 주로 시민들이 집에서 기르는 꽃에 불과했던 튤립은 차츰 사회적 지위와 상징으로 변해갔다. 고상한 귀족 여성들은 화장실 타일색에 가장 잘 어울리는 튤립을 심사숙고하여 골랐고 그들이 머무는 빌라 정원에 펼쳐진 튤립 카펫이 화려함은 아라비아산 카펫을 능가했다. 사람들은 튤립으로 장식한 마차를 타고 산책에 나섰다며 거의 매일 열리는 튤립 축제에서 어느 가문이 튤립이 더 우아한지 겨루었다. 이때 이웃에게 없는 희귀한 튤립은 수집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오늘날 미술품을 수집하는 것처럼 당시 네덜란드 상인 사람들에게 튤립은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던 중 자신을 더욱 돋보이기도 하고 싶었던 어느 부유한 선주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딸의 결혼식에 아름다운 최고급 다이아몬드 대신 매우 희귀한 튤립 구근을 선물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보석에 감탄할 친구들을 초대한 후 특별히 테이블 하나를 중앙에 놓고 장식했다. 그리고 튤립 구근을 그가 소유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접시에 올려 테이블이 정중하게 놓았다. 그가 친구들과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한 한의사가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직 튤립에 대한 이 집 주인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는 신춘애기였다. 빵 한 조각과 절인 청어를 다 먹을 즈음 그의 시련이 테이블 위에 놓인 양파에 닿았다. 화려한 접시에 올려진 그 양파는 무척 먹음직스러웠다. 그는 덥석 양파를 집더니 통째로 입안에 넣어버렸다. 그때 주인이 돌아왔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렇게 애써 마련한 좋은 선물이 혼인 계약서에 서명하기도 전에 누군가 뱃속에 들어와 버렸다. 그 후 그 선주가 화병으로 죽었는지 노화로 죽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만 전자였대도 충분히 그럼직했다. 튤립 히스토리는 이후 수년간 이어졌다. 시민 계급이 부를 쌓은 뒤로 부르주아 계급은 튤립을 이용해 점차 사회적 지위를 올리려고 했다. 귀족은 모방하고 싶었던 속물들이 헤이그 귀족들이 하던 어리석은 행동들을 따라 했던 것이다. 그들의 정원 튤립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이 튤립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국에서 생산하는 양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폭등했다. 상승세가 완만하게 했지만 튤립 가격은 계속 올랐다. 그러다 튤립 구근이 거래되는 시기인 8월 9일에는 그 값이 청정부지로 치솟았다. 곧 셈이 빠르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를 기회 삼아 튤립 구근에 투자했다. 시장은 금세 제3구면에 이르렀다. 거래가 폭등하자 그때까지 암스테르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던 투자자들까지 전부 몰려들었다. 튤립 구근의 값이 치솟다 못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 1637년에 이르자 부풀대로 부푼 풍선이 마침 터져버렸다. 많은 고객들이 튤립 공급자로부터 납품받은 350가지 종류의 튤립이 이미 시장에 대량으로 풀려 더는 귀한 품종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만 것이다. 그제서야 투자자들은 튤립 인플레이션이 온 것을 깨달았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한 투자자가 불이야라고 소리치면 모두가 비상구를 향해 돌진한다. 이제는 모두가 팔고 싶어 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거대한 튤립 풍선이 터지고 튤립 구근이 가치는 한순간에 정말 양파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백만자자였던 투자자들은 단반에 우수의 기사, 돈키호테의 별명 역주처럼 알거지가 돼버린 것이다. 주식시장의 붕괴도 그러했다. 거대하고 부풀었던 풍선이 터져버리고 난 뒤 그 자리에는 파산, 근심, 공통만 남았다. 무가치한 것을 대상으로 한 비성적인 게임은 경제 붐이 끝, 즉 번영기의 마지막 국면이자 돈이 줄줄 흘러가는 강세장이 제3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알려주는 징후이다. 이 현상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초기의 상승운동은 정통적인 범주 내에서 온건하게 진행되었다가 비성적인 수치로 흘러간다. 상승 흐름은 중간 정도의 주식을 비논리적인 수준으로 올려놓더니 종국에는 무가치한 주식까지도 이 상승 운동에 대거 포함시킨다. 새 자본이 유입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무너진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려는 마음이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선뜻 지불한다. 전 유럽에서 행운을 쫓는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몰려와 튤립을 투자하다 보니 그 가격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지사였다. 마치 오늘날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금액이 개의치 않고 인터넷 주식을 사모으는 것과 비슷하다. 곧이어 현금에 반한 사람들은 신용으로 튤립을 산다. 왜 그러지 않은가? 성공이 보장된 투자자들에게 분명히 보았으니 말이다. 튤립은 네덜란드의 강세장 사이클을 따라 이 순에서 전순으로 빠르게 건네진다. 어느 날은 붉은 튤립, 또 어느 날은 노란 튤립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이 치솟았다. 또 핑크색이나 검정색의 표본 종도 등장했다. 현대 투자자들이 어느 날은 하이테크주에 그 다음 날은 은행주에 몰리는 것처럼 말이다. 튤립은 더 이상 꽃이 아니라 투자 대상이 뿐이다. 시장에는 연이어 신품 종이 튤립이 나왔고 위태로운 상황으로 휘솟고 있었다. 무가치한 것의 인플레이션에 의해 비싸진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이 붕괴되기 전 항상 나타나는 전조였다. 상승하는 시세에 눈이 먼 소액 투자자들은 이 위험한 주식 게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튤립이 가격이 오르는 것은 가치 상승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무책임한 선전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경고는 수액 투자자들의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주식 게임에 동참해야 하기만을 원했다. 튤립 투자자들은 단 한순간이라도 생산의 소비를 넘어서거나 네덜란드의 튤립이 넘쳐나는 일은 상상하기도 않았다. 그렇게 튤립 투자 풍선은 터지기 일부 직전까지 불어올랐다. 역사는 빠르게 흘러났고 지난 몇 년간 있었던 경제의 변화가 속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하지만 사람이 세포 변하지 않는 듯 주권 거래소의 세포 역시 변하지 않는다. 17세기 증권 거래소든 아니면 유명한 월스트리트든 작은 국가의 소규모 증권 거래소든 그곳에서 일어나는 형상은 항상 동일하다. 이것은 쥐나 개구리도 실행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비슷한 구조를 지닌
커다란 코끼리를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